자, 우리 그럼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예, 168페이지. 낭만주의. 저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 께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낭만주의가 그 이성을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죠? 이성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나쁜 일은, 세상 모든 나쁜 일은 뭔가 따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죠? 따진다는 게 이성이에요. 이성. 따진다, 계산한다. 크게 봤으면, 그죠? 이성. 그래서 모두 따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간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따지기 때문에 그 모든 악과 부정, 불평등,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더 잘 따지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불평등이 생긴 거죠. 더 잘 따지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또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 법률을 만들고 사회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불평등이 탄생했다는 게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낭만주의적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따지지 않던 시절이나, 그죠? 따지지 않던 이제 원래는 따지지 않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 우리의 본성은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건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낭만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그 영혼의 존재를 이제 중요시 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나오게 된 게 그 철학적인 출발점은 자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자유지? 그래서 없으셨나? 그때? 그죠? 자유지. 그러니까 이 과학적 세계관이, 그러니까 모든 게 그 결정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적 세계관은? 그죠? 왜냐면 이게 레고 블록이니까 원자들로 구성된, 그죠? 원자들로 구성된 조그만 부품들로 구성된 그 레고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죠? 결국 레고적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잘게 쪼개면은 물질이 나오고, 원자라는 물질이 나오고, 그 원자들이 조립물이다. 그래서 그게 디지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계는 단순한 부품들의 조립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불과하다는 말은 그 외에 영혼, 뭐 생기, 뭐 생명, 또는 뭐 이런 그 아니마, 그죠? 아니마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외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숨결, 생기, 뭐 아니마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물질 조합, 물질을 딱 맞추는 순간 이 기계는 알아서 가니까, 시계 같은 거 뭐 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알아서 착착착 가니까, 이거를 만들어 놓고서 여기다가 뭐 영혼을 불어 넣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게, 이게 이제 과학적 세계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관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딱 들어맞는 순간, 기계가 맞는 순간 지가 알아서 착착착 가는 거지, 여기에 뭐 어떤 영혼과 같은 숨결, 영혼, 정령과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낭만주의 관점은 이게 가기 위해서는 여기 뭔가 깃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까 여기 보였던 거, 이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도 이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영혼이 깃들어야 된다. 아니 뭐 신이 이렇게 뭐 불어 넣어야 된다. 뭐 후 하고 불어 넣는 그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근데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관념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률 체계도 이거의 바탕으로 돼 있고요, 사실은. 왜냐면 그 자유의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죠?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얘기 너무 길어져서 상세히 여기다 안 썼는데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과학적 관점에서는 다 결정되어 있는 거죠. 원자들의 배열에 의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가 결정되고, 현재부터 미래가 결정되고, 그죠? 여기에 뭐 영혼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결정되어 있고, 낭만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다. 그 자유가 사라지면, 모든 게 기계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인간의 자유가 말살될 거다. 근데 그럼 이제 그 자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사실 영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혼. 어떤 비물질적인 영혼의 느낌은, 그래서 그때 나왔잖아요. 느낌은 모든 것이라고 괴테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맨 여기 나오는데, 그죠? 낭만주의 맨 앞에 시작할 때 164페이지 맨 위에 느낌은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느낌은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느낌이라는 게 왜 모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느낀다는 거는, 우리는, 그죠? 제가 여기 써놨구나. 그거는 써놨지. 우리는 그 영혼을 가진, 어디 갔지? 그죠? 고유한 영혼을 가진 이게 중요해요. 고유하다는 게. 그죠? 우리 영혼은 다 고유하다, 유니크하다. 그죠? 우주에 나의 영혼, 또는 뭐 이런 뭐 다른 어떤 사물, 나 안의 어떤 정령은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딱 하나. 그죠? 우리 집 고양이도 그 고양이의 영혼이 있는 거고, 그 정령이. 그 유니크하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혼은 각자 그 자신만의, 그죠?
자신만의 느낌, 그죠? 감정, 욕구, 의지를 가진다는 거지.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냐? 세상 모든 게 결정돼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과학적 세계관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제 낭만주의자들은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그 자신만의 느낌과 감정, 욕구, 의지는 이게 다 다르지 않느냐. 다르니까 고유하다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사람은 없죠. 그죠?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은 감정이 중요한데요. 감정. 그러니까 느낌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다르고 그거는 결국 영혼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각자 영혼 자체가 고유하기 때문에 다 다른 느낌을 가지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의지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낭만주의자 주장은.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 영혼의 고유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 시대부터 이게 낭만주의가 그 개인주의로 결합돼요. 이 개인의 어떤 욕구나 욕망의 추구를 이제 우선시하는 이제 그거랑 결합한 겁니다. 인권사상하고 또 결합이 돼요. 이게 그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부터 개인이 강조가 돼요. 개인이. 그 전까지는 이제 사회 공동체적인 측면이었다면은 이 낭만주의부터는 개인.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게 이 낭만주의자들은 그 철학적인 바탕에서 우리의 그 영혼의 존재를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를 그죠 설명할 수 있다. 자유의지를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 법률 체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너 왜 그랬느냐? 네 생각대로 한 건데 이제 그걸 그 자유를 그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죠. 그죠? 너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책임을 묻는 거죠. 만약에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다 결정되어 있는데 그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가진 고유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그 영혼에서 자유의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 행동이 나온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영혼과 영혼의 느낌이 모든 것이다. 얘가 나왔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 우리 가장 깊은 본성은 우리 각자 가진 비물질적인 영혼, 어떤 아니마가 있고 우리는 그거로부터 이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근데 이제 모든 거를 따지면서부터 세상 모든 그 나쁜 일들이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저 느낌대로 하지 않고 따지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따지지 않는 본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원래 영혼의 본성은 따지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연적인 느낌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죠? 이 낭만주의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죠? 자연적인 본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따지지 않던 시절 또는 따지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따지지 않던 시절이 언제냐?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의 상태. 그죠? 자연 상태. 아니면 또 원시 시대. 또는 어떤 야만인, 그죠? 인디언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오히려 순박하고, 왜냐면 따지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죠? 또 중세에도 따지지 않고, 또 어린 시절, 어린아이들도 따지지 않고, 그래서, 따지지 않던 시절이나 따지지 않던 사람, 그래서 따지지 않는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연주의, 낭만적 생태주의로 연결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가 오히려 그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했다. 그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살았는데 이제는 뭘 따져가지고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환경이 파괴됐다. 그런 관점까지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요거 됐고요. 요거 지난번 일단 그 정도까지 얘기 해주고 나머지 얘기는 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그 컨스터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지지 않던 시절이라는 게 언제냐면은 그 우리의 어린 시절과 그 자연과 함께 사는, 자연과 어우러진, 그죠? 이제 결국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컨스터블하고 자연에 대한 풍경화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왜 그 낭만주의적 계열로 볼 수 있느냐? 일단 우리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 그죠? 이제 요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168페이지. 168페이지. 우리 둘째 문단. 그죠? 168페이지. 이제 요건데,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살짝 겹쳐서.
컨스터블, 그죠? 영국 낭만주의에서 컨스터블하고 이제 터너가 나오는데요. 컨스터블 다 풍경합니다. 그래서 들판과 개울가. 그래서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가 영국의 호숫가를 표현했다면 존 컨스터블의 그림은 영국 동부의 앵글리아 지방을 묘사하고 있다. 둘 다 황무지와 초원을 쏘다니며 지낸 소년 시절을 낭만적으로 회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 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어린애들은 따지지 않고 그냥 좋으면 좋고 그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이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시절이 이제 어린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는 기본적으로 낭만적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걸 하나하나 따지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힘들어지고 그죠? 갈등이 발생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의 과거 회귀적인 성격이 이 어린 시절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시를 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못 오신 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죠? 윌리엄 워즈워드 낭만주의 시인 중에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뭐 문학사 같은 거 할 때도 나오겠죠. 윌리엄 워즈워드의 이 무지개라는 시. 그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의미로 시간적인 선후관계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렇지.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잘못 이해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어린이는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자연적 본성의 이게 자연적 본성의 다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린 아이라는 건 자연적 본성. 우리의 자연적 본성이 저기 있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자연적 본성에 따라서 따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뭐냐? 아버지가 본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죠? 어른들 따지는 사람들. 그죠? 어른은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따지는 사람들. 이게 그 어린 왕자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어린 왕자에도 맨날 어른 비판하잖아요. 어린 왕자가 나와가지고 어른들은 다 이상해 하는데 그 어른이 나이 개념이 아닙니다. 나이 개념이 아니고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왕자도 딱 그대로 간 겁니다. 낭만주의 계열 소설. 그래서 따지는 사람들, 이 따지는 사람들은 자꾸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들은 이건 다 이상하다.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인간의 본성을 따지는 게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근원적이게 이제 근원적인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이성은 부수적이라는 거죠. 뭐 욕구, 뭐 개인주의 이런 데 갈수록 이게 분화가 될수록 이제 니꺼 내꺼 따지고 막 더 그렇게 되지 않나 자꾸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지금 근원적인 본성이 여기에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은요. 어쨌든 이성도 당연히 우리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이성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곁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성은 그림자다. 그림자처럼 가지고 있는 거에 불과하고 실제 우리의 본체는 이 감정과 느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목적을 결정해서 그래요. 사실 우리 행위의 목적을 따지는 건 나중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행위의 목적, 내가 뭘 하고 싶냐에 그 다음에 따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감정과 이성 관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감정이 사실 더 근원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래요. 목적. 감정이 목적을 설정하거든요. 목적.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욕구, 의지, 이게 내가 뭘 원한다는 거잖아요. 따지기 전에. 그죠? 따지기 전에. 뭐 생물학적 본능 때문이든 뭐든 간에 무엇을 원하고 그 다음에 따지죠. 뭘 따지냐? 어떻게 저걸 성취할 거냐? 또는 바꾸세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따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 따지는 거죠. 순서상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말씀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따지는 본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낭만주의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이것이 더 근원적이라는 거죠. 근원적이란 말. 프리미티브하다. 아까 지나가 버렸는데 앞에 파일에서 이게 더 프리미티브하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성은 근데 사실은 뭐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따지면은 컴퓨터 얘기 들자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컴퓨터가 이게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목적이 없는 거지. 얘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 자신의 고유한 목적. 고유한 목적이 없고, 근데 얘한테는 이성이 있느냐? 있긴 있죠, 일부. 그러니까 따지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는 능력을 우리가 계산 능력을 그럴 때 계산 능력은 있는 거죠. 우리가 집어넣으면 계산해 주니까요. 그죠? 근데 얘는 목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자율성이 없는 거죠. 자율성.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인공지능 맨날 얘기할 때, 야, 인공지능도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인공지능이 뭐, 야, 우리 인간한테 보다 인간적인 뭐 따뜻한 인공지능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얘가 자율성을 가지게 돼요. 자율성. 왜냐면 스스로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율성은 스스로 목적을 추구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율성이란 건 자율, 스스로 정하는데 뭘 정하냐? 목적을 정한다는 거지, 스스로.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걸 정해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성취할까? 따지고, 그 다음에 그걸 했을 때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따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크게 봤을 땐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 행위와 그 진행 과정이. 그래서 그 감정이 근본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오늘날의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이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처럼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목적을 설정할 수 없어서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부여할 뿐이죠. 우리가 목적을 부여해서 이걸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해야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가 알아서 목적을 설정하지 못한다니까요. 예. 이쪽을 생각하면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인간이랑 동물이랑 또 그러면 그렇죠. 예, 또, 목적을 원하는 게 있고 설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뭐 인간만큼 따지지만 정도의 취향이지만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이 우리는 목적 자체를 또 자꾸 이제 그 목적 자체를 또 따진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에서 분리가 사실 안 되는데 우리는 목적을 또 따져보고 반성을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동물들은 그러진 않죠. 동물들은 자기 목적은 있어요. 그죠? 자신의 목적은 동물들은 보통 이제 그 생존과 번식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추구하도록 뭐 나름 뭐 지능도 있고 해서 추구하지만은요, 우리는 그 목적을 따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그 순서대로 얘도 본성과 따지지 않는,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거잖아. 동물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지나갔지만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원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동물처럼 살았다, 그냥 순한 양들처럼 자연 상태에서는. 그죠? 그렇잖아요. 자연 상태도 자연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농사를 짓고 문명이 발전하면서부터,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많아지고 대규모 사회가 되면서부터, 그 사피엔스 용어로는 그래요. 그죠? 대규모 사회. 그러니까 옛날 자연적인 집단에서 뭐 50명, 100명 이렇게 그냥 살 때는 뭐 동물처럼 사는 거지. 지금도 침팬지들은 뭐 40마리, 50마리 모여 살고 그냥 자연 상태에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서 50명, 100명 수준을 넘어서서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대규모 사회를 이루면서, 근데 그게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문명을 출현하면서부터 이제 따지게 됐다는 거예요. 대규모 사회에서는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니 것 내 것 따지고, 그죠? 법률을 정해서 따져야 되고, 안 그러면 사회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대규모 사회는 성립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로 흩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성을 자꾸 발달시켰다는 거죠. 따지는 능력을. 그래서, 왜냐면 더 잘 따지면 더 잘 많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을 아예 눌러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의 본성적인 측면을 누르고. 그게 이제 뭐 자연적이다, 감정이다 그런 것들인데, 그걸 이성이라는 걸로 눌러버리니까 점점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상실해 가니까 제대로 그거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잠깐 잊어버려. 이게 과학이랑 대립되는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자연 딱 하니까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상 이성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그게 사회나 뭐 이렇게 인간을 움직이는 그걸로 너무 강한 프레임을 형성하니까 마치 뭐 기계처럼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어쩌면 더 기본적인 게 그쪽일 텐데, 뭐 이성이 없다, 뭐 이성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을 지키려고 하고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최신 이제 과학과 심리학까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한편으로 그 얘기도 맞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우리가 인간이 행위를 할 때
우선적으로는 목적을 설정이 안 되면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설정하는 건 결국 감정이에요. 우리가 말로 말하자면 감정이 목적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주의, 데카르트, 파스칼 이래 계속 그 그래서 감정을 억눌러 왔어요. 야, 이 감정 빼고 다 모든 걸 이성적으로 생각해, 모든 걸 합리화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왔는데 사실 우리 본성에는 그 감정이 우리의 행위의 목적을 설정해 주는 거였는데 그거를 사실 너무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우리 인권 얘기만 해도, 인권 이런 걸 얘기해도 그 목적을 얘기하면 결국 감정이에요. 그리고 왜 인권을 왜 존중해야 되냐 이거죠. 왜 존중해야 되냐? 그럼 각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이게 결국 인권도 개인주의인데요. 그죠? 각자 자신만의 느낌과 감정과 욕구와 의지에 따라서 각자 뭐 쾌락을 추구하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인권을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인권도 그런 의미에서는 수단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본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그러니까 근본 목적을 산출하는 게 결국은 감정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감정 시스템. 그래서 오늘날의 인공지능이나 뇌과학에서도 그 맞아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연구가 이제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어려워요. 감정은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왜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감정은 이게 단순히 뇌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육체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몸 자체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연구가 뭐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낭만주의자들은 근데 그걸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 영혼, 그죠? 비물질의 영혼이 다 있지 않느냐? 영혼이 다 다르고 다 다른 느낌을 가지고 그 각자 그 자유로운 각자의 느낌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결정되냐? 그죠? 이게 어떻게 물질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낭만주의자들은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성도 당연히 우리의 본성이고 뭐 우리 본성은 많지만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감정, 느낌에 있는 것이고 그 본성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그러니까 따지지 않는 존재로서의 어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령 개념도 아닙니다. 이것도 어린이도 연령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따지지 않는 존재, 어린이 따지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그 어린 왕자 소설도 결국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따지지 않는 본성, 따지지 않고 이제 어린 왕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그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그 본성이 우리의 본질이다. 그거를 따라야 된다. 근데 어른들은 맨날 따지다 보니까 진짜 관계를 못 맺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면 맨날 따지니까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들이 그냥 조금만 따지고 조금만 따지고 사실 그래요. 그러면 사실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요. 오늘 뭐 사실 이 대학생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다 따지더라고요. 쟤 뭐 어디 다니냐, 뭐 어떠냐, 뭐 지방 사실 그래요. 뭐 미팅 뭐 이런 거 안 가도 그리고 그냥 뭐 클럽 같은 데 가서 즐기는 건 명확한 목적이 있고 그냥 오로지 즐기기 위해서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따진 결과죠. 그죠? 그죠? 따져서 난 여기서 딱 이것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겠습니다. 맞네요. 막 네. 저런 애들 보면, 요새 애들 낭만이 없어. 딱 그러면. 예, 맞으니까요. 맞아요. 상박하다라는. 그러니까 재벌 남자랑 네. 그냥 여자랑 이렇게 남성이랑 그런 드라마가 현실에는 없는. 제가 지난번 어디서 그래서 글을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뭐 낭만주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대요. 내가 이제 베푸는 기거가 있고, 그 알죠? 그리고 테이커가 있는데 이제 쭉 추적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10년간에 뭐 몇만 명을 이렇게 봤대요. 근데 이 분포가 기브앤테이커가 한 거의 40%인데 사람의 이제 가장 많고 그게 뭐 한 20몇 프로 이렇게 있는데 10몇 년이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똑같았어. 기버에서 나왔고 주는 사람이 제일 못 살아. 제일 못 살아.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사람이 그쪽에 나오고. 네. 그리고 가장 성공한 사람 어디야? 그것도 기버.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착하다. 어떻게 베푸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베푸는 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다른 사람의 베푸는 호의를. 거가 편하고. 근데 이 성공한 기본은 내가 베푸는데 다른 사람의 호의도 너무 이제 잘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 이렇게 받은 거를 또 다시 환원을 해서 더 잘 베풀 수 있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베푸는 사람이래요. 근데 초반에 뭐 한 몇 년까지는 테이커가 제일 잘 산대요. 그렇게 해서 받기만 하니까. 그 대다수의 기브앤테이커가 그 꼴을 못 본다. 맞아요. 기브앤테이크가. 그러니까 기브앤테이커는 딱 내가 준 만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쟤는 받기만 해. 저 이제서. 그래서 걔를 도태시키는 거. 그리고 또 재밌게 인상 깊게 봤어. 게 주는 기쁨만 있고 받는 사람들은 바로 사람은 너무 선한 마음이잖아. 그냥 난 받는 거는 사랑한 것만은 할 수는 없을 거야. 현대사회에서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맞는 게 이게 주는 건 좋은데 받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를 그 기쁨을 잘 모른다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를 써놨는데, 그러니까 사실 사랑은 주는 것보단 받는 거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받는 거를. 근데 그걸 알아보기가 어렵지.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렵죠. 알아보고 진짜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평소에도 조금만 그러니까 큰 도움은 안 받지만 작은 그 헌신들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잘. 누구의 도움인지 모르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죠. 이게 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아, 권리를 하죠. 받는 게 권리.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느껴가지고 나중에 이유가 있다. 근데 자기 혼자 열받아. 왜 자기 빼냐. 맞아요. 내가 사랑을 받고 받아가는 거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잖아. 되게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아, 이제 그런 사람이 아직 꼬장 부리죠. 꼬장 부리고 왜 나만 나 뺐냐. 너무 황당해 진짜. 사실 뭐 이렇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주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뭐 물건 만드는 사람도 시장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게. 내가 가서 심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도 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요. 도움 주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하는 게 훨씬 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는 소설이 이게 어린 왕자고 이제 그런 계열 소설이에요. 인간 관계를 강조하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눈에 안 보이고 다들 당장 자신한테 돌아갈 것만 따지니까 이제 타락했다고 이런 얘기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뭐 길어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주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하셔야 돼. 근본적인 이해가 깊어지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낭만주의 큰 계열에서 그러니까 낭만주의로 볼 수 있는 게 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따지지 않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이 시골, 그러니까 시골의 풍경도,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연 그대로, 그죠? 시골, 하긴 요즘엔 시골 그 귀농하면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서. 자꾸 와서 해서, 근데 그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뭐 원시인들, 뭐 인디언들, 이 사람들은 따지지 않는다. 그게 야만스럽게 보이고 좀 거칠어 보여도 어쨌든 그 순박한 자연적인 본성에 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했던 거 이때 사람들은, 이 낭만주의자들은. 그래서 뭐 정확히 말하면 이 컨스터블은 낭만주의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는 갖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 회귀적인,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적인 그 본성을 더 사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계속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문단이죠. 컨스터블 둘째 문단. 그래서 컨스터블의 작품은 그의 생전에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부유한 제분업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저급한 허가가 되는 것을 반대했으며 컨스터블은 39세 이전에는 그림을 단 한 점도 팔지 못했다. 당시 아카데미는, 그러니까 영국 아카데미입니다.
그 레이놀즈 이렇게 그 장악하고 있었던 그래서 오늘날 대담하고 혁신적이고 여겨지던 그의 그림이 조잡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컨스터블도 마찬가지로 실제 풍경을 연구하기보다는 관습대로 풍경을 그리는 전통적인 풍경화가들을 경멸했다. 그는 다른 풍경화가들이 항상 관습만을 쫓으며 실제의 참모습을 주존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니까 뭐 컨스터블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무슨 사상 이런 건 없죠. 그냥 그죠? 자기가 있는 그대로 진짜 자연을 그대로 재현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컨스터블은 해외로 여행을 떠난 경험 없이 오로지 자신의 고향인 서프포크주의 자연을 유심히 관찰해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가 묘사하는 영국의 시골 풍경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롭다. 물레방아 소리와 버드나무, 오래된 판자집, 흑투성이, 마차와 다리, 나는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 이런 풍경이 나를 화가로 만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낭만주의적 요소라는 거예요. 낭만주의적 요소.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자연주의자들이 또 다 낭만주의자들이에요. 왜냐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문명이나 이런 거를 너무 지나친 문명 발달, 기술 발달을 거부하고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낭만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봤었죠. 그 아래 그림,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빨리 읽었는데요. 그래서 아래 그림, 요게 제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건초마차라는 제일 유명한 그림. 근데 이제 요게 이 그림이 왼쪽이 좀 잘렸다 그랬죠, 그죠? 여기 실린 게 좀 잘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컨스터블 초상하고요. 건초마차가 그래도 어쨌든 말년에는 성공을 해가지고 말년에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지? 요거 지난번에 봤었죠. 요게 이제 요 끝에 좀 잘렸다 그랬죠? 요 끝부분이 그죠? 그림이. 그리고 어쨌든 요게 이제 방앗간이 자기 아버지 거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지역의 대지주였던 거죠. 방앗간도 여러 개 가지고서 있었던 부유한 분홍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컨스터블을 자기 아버지는 그 저거를 시키려고 했대요. 그 성공의 성공의 목사라고 해야 됩니까? 성공회는 뭐라 그래야 되나? 성공의 신부라고 합니까? 성공회는 사제라고 그냥 해야 됩니까? 그 목사라고 하나 신부라고 하나 우리말 번역은 어쨌든 성공의 그 성직자 그러니까 되려고 했는데 얘는 이제 그거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림을 그려다가 결혼도 나중에 늦게 40살 넘어서 자기 동네 어릴 때 같은 그 소녀랑 같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같이 놀던 애랑. 어쨌든 그래서 그림으로 말년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고요. 아버지 소유의 방앗간 제일 유명한 작품이고요. 건초마차라는. 그래서 그림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그 원형 그 체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어떤 그 예술가들이던 그죠? 그 원형적인 거를 자꾸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음악가들도 그렇잖아요. 저 원형적인 멜로디를 자꾸 뭐 반복하고, 우리 대중 그 작곡가들도 자꾸 옛날에 썼던 멜로디 자꾸, 자기 표절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그죠? 이것도 대충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시냇가에 이렇게 다니고, 그죠? 그냥, 거기에 집 조금 있고, 사람 있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여기 사람? 네. 그죠? 여기 제가 확대했습니다. 여기 사람이죠, 여기. 그죠? 확대한 겁니다. 그죠? 저 여성이죠?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이 빨래 같은 거나 이렇게 물을 뜨고 있네요. 그죠? 그 그림은 잘 안 나오는데 끝에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러니까 두 명이 아니라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누이를 그린 것 같긴 하고요. 자기 누이를. 그 다음에 이렇게 건초마차의 세부도 은은한 하얀 점들이 보인다. 이렇게 은은한 하얀 점들이 나오는데요. 그죠? 이 점들이. 요걸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168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하얀 점 의미가 뭐예요? 그럼 별게 아니라요. 근데 저 오른쪽에 이제 얘기 나오니까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168페이지 밑에 어린 시절 컨스터블은 아버지에게 풍차가 돌아가는 모습으로 기상 변화를 읽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도 그는 기상 변화에 대한 관심을 그림 속에 자주 표현했다. 그는 작품의 영감을 얻기 위해 구름 모양을 스케치하며 하늘 바라보기를 즐겼다. 그는 하늘이야말로 감수성의 원천이며 열쇠라고 믿었다.
이렇게 하늘과 구름, 태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컨스터블은 1802년부터 야외에서 유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비록 마무리 작업은 화실에서 했지만 인상주의 이전에 야외 제작을 한 최초의 화가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그 왼쪽하고 연결되거든요. 화가의 팔레트랑.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야외 나가서 무슨 뭐 어린이 사생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물감이나 이걸 갖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편리한 물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물감의 역사에 대해서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화가의 팔레트요. 그래서 화가의 팔레트, 뭐 간단히 보시기, 이것도 중요한 얘기니까요. 제가 몇 번은 말씀드렸는데, 말로. 그러니까 화가의 팔레트. 그러니까 기계 시대였던 19세기에 그림 재료들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다양한 색채들이 발명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그 색깔을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예전에는 화가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색채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그림의 안료가 땅속 광물질로 만들어진 게 주로 많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칙칙한 색조가 많았다. 그러나 화학 안료가 발명됨에 따라 다양한 색채 표현이 가능해졌는데 에메랄드 그린, 코발트 블루, 울트라 마린, 짙은색 같은 색채가 바로 이때 발명된 것들이다. 그래서 물감을 스스로 어렵게 제작하지 않아도 되면서 화가는 전문화되었다.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림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색깔도 한편으로는 표준화가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색채가 다 자기가 만들어내니까 살짝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죠? 근데 이제는 공장에서 나온 물감을 쓰면은 표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어느 색깔 칠하면 다 항상 그렇게 색깔이 나오니까. 그죠? 이제 그런 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림만 그리면 됐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전의 화가들은 수련 과정에서 색채 원료를 곱게 갈아 기름과 섞는 과정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으나. 그죠? 이거 뭐 처음엔 조수니까 이걸 만들어야지 다. 그죠? 이제 화가들은 원료를 기계로 갈아 양귀비 기름과 혼합해 병 속에 넣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양귀비 기름과 섞으면 붓자국이 좀 더 선명하게 보존되는데 반 고흐의 그림의 질감 효과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사실 인상주의 시대의 화필 자국은 화가 개인의 서명으로 인식될 정도로 아주 뭐 그 개개인 특징이 나타나는 그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명암법, 즉 여러 겹의 유약으로 색조의 미묘한 단계적 변화를 보여주어 입체적인 양감을 표현하는 기법이 차츰 구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약을 이제 많이 바르면 좀 어두워지고 좀 덜 바르면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르면 또 빛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그렇죠? 덜 바르면 그냥 어두운.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이후 모든 화가들이 사용해온 어두운 부분은 엷고 투명하게, 그래서 수채화 같은 기법으로 채색하고,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일단 유약을 10개 바르고, 하이라이트는 두껍고 불투명한 물감으로 칠하는 방법은 화가들 사이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화가들은 어두운 부분이나 밝은 부분은 모두 불투명한 물감으로 칠했으며 몇 번이고 유약을 덧칠하는 게 아니라요. 유약을 덧칠해서 뭐 그걸 좀 명암을 나타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기법 대신 앞서 칠한 물감이 마르면 그 위에 또 덧칠을 하는 거죠. 이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기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1850년에 유행했던 스케치같이 재빠른 알라프리마 기법은 화가들이 단 한 번 이 채색으로 그림을 한 번 채색해도 여러 번 덧칠할 필요 없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이제 그런 기법이 알라프리마 기법이라는 겁니다. 여기 좀 이따 다시 하시고요. 자, 그러나 가장 큰 변화 어쨌든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1840년에 드디어 이제 짜서 쓸 수 있는 양철 튜브 안에 그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양철 튜브 안에 든 물감이 발명되어 화가들이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그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컨스터블만 해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스케치는 밖에서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죠?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이제 19세기 중반부터는 야외에서 제작이 가능했던 거죠. 양철 튜브에 물감이 들었으니까요. 그죠? 어디서나 간편하게. 그래서 1880년에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 새로운 미술 재료를 사용해 야외에서 그림을 제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당신을 감동시킨 첫 번째 인상을 결코 놓치지 말라라는 코로의 경험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후반에 인상파가 나오게 된 게 결국 이 그 물감의 발명 때문이에요. 그죠? 다양하고 화려한 물감을 자유롭게 막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인상파들이 아주 화려한 그죠? 그런 그 색의 그런 그 화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알라프리마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거든요. 이게 이태리어죠. 알라프리마. 그래서 그 프리마가 퍼스트, 처음으로,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그 시도로, 단 한 번, 그러니까 단 한 번만 그 시도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27페이지에 보시면요. 127페이지에 이미 근데 원래 이런 기법은 쭉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크게 히트 친 사람이 127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 127페이지 위에 할스, 그죠? 할스입니다. 할스. 즐거운 토퍼라고 이런 그림 있잖아요. 127페이지. 그래서 그 위에서 셋째 줄 보시면요. 그 나오잖아요. 그죠? 할스의 알라 프리마 기법. 이탈리아어로 단숨에 그린다. 그러니까 단 한 번에 그린다는 것은 캔버스 위에 바탕질하지 않고 곧바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기법이다. 따라서 회화는 단 한 번의 붓질만으로도 완성이 된다. 이렇게, 그죠? 단 한 번의 붓질 완성시켜서 그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스의 그림. 자, 그 다음에 또 그 왼쪽 그림도 있어요. 왼쪽. 이 반 루이스 달. 풍자가 있는 풍경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반 루이스 달 광대한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을 아주 광대하게, 특히 뭐 하늘이 뭐 풍경화의 뭐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 루이스 달을 많이 연구했어요. 컨스터블하고 그다음에 터너까지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은요, 169페이지에, 그죠? 맨 위에 뭐, 하늘 바라보길 즐겨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컨스터블이. 요게 그, 이 반 루이스달의 영향과 그 연구입니다. 컨스터블이. 그 앞선 시대 작가 중에서, 이 하늘을 주로 그린 네덜란드 화가들. 그 중에 반 루이스달을 아주 존경하고, 많이 연구하고, 그것을 모방을 하고 모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하늘 그림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69페이지로 오셔서요. 이제 컨스터블 요거 마저 보시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자, 169페이지 위에서 둘째 문단이죠. 그래서 어쨌든 컨스터블은 야외에서 스케치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둘째 문단. 컨스터블은 풍경화란 직접적인 자연의 관찰을 통해 그려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그의 시골 풍경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앞하고 다른 겁니다. 직접적인 자연의 관찰을 통해 그린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봤던 푸생이나 이런 그림은 사실 직접적으로 관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머릿속에서 구성을 해서 그려낸 거죠. 푸생 그림이 어디 있나? 푸생 그림 몇 페이지에 있나? 그러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네. 우리도 진경상수화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그게 142페이지. 저기. 보고 실제 그걸 그려야 된다. 그 진경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진경. 진짜 경치를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142페이지 보시면요. 그죠? 142페이지. 그죠? 142페이지. 거기 이제 풍경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포시용의 매장. 근데 이게 사실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142페이지에. 네? 그죠? 푸생이나 그래도 로랭 같은 그림. 이건 직접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또 상상 속으로 그린 거죠. 사실 상상 속으로. 그죠? 그렇겠죠. 이렇게 구도에 맞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린 겁니다. 그죠? 직접 보고 그린 풍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풍경화지만 위대한 풍경화지만은요. 자, 그래서 컨스터블은 저러면 안 되고 풍경화는 직접 보고 그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69페이지로 오시면은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자연의 관찰을 통해 그려진다고 믿었다. 그의 시골 풍경은 자연에 대한 그의 애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으며 자신은 자연을 결코 그죠? 이상화해서 머릿속으로 이상화해서 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상 속의 풍경은 결코 실제의 풍경에 근거한 작품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모습을 중시했기 때문에 컨스터블은 당시에 유행하던 커피색 같은 어두침침한 풍경화를 거부했으며 과거 거장들의 풍경화가 어두침침한 이유를 위에 덮은 바니시에 먼지가 묻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니시 칠을 맨 위에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그 테이블에 바니시 칠을 하듯이. 근데 이제 여기도 마감할 때만 하지 말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먼지가 앉으면 먼지가 계속 굳어요. 그죠? 앉아가지고 굳어가지고 이제 어두워진다는 거죠. 먼지가 굳기 때문에, 먼지가 앉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남아있는 풍경화가 어둡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푸생 풍경화 속의 바이올린이 어두운 갈색이라고 우기자, 컨스터블은 실제로 잔디 위에 바이올린을 놓고 바이올린의 색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리얼리즘이죠. 사실은 리얼리티. 있는 그대로 그리는 뭐 그런 생각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스터블의 작고 하얀 점을 은은하게 가미해 사물의 표면이 반짝이듯이 표현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하얀색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노라고 불렀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저거예요. 그죠? 물론 그림에도 있지만 이렇게 이게 오늘날에 보기에 이제 물결 같지만은 자세히 가서 보면 그냥 하얀 점들이라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 바퀴에도 하얀 점들이 막 이렇게 찍혀 있고 그죠? 그죠? 이게 하얀 점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상하진 않아요. 그죠? 이상하진 않고 딱 빛이 비쳐서 나는 것 같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어쨌든 새로운 기법이라는 거죠. 하얀색을 탁탁 이렇게 톡톡톡 칠해가지고
칠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죠? 나중에, 그죠? 나중에 칠해서 그 은은하게 빛나면서 그 뭔가, 그죠? 진짜처럼. 근데 딱 보면 하얀 점만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죠? 하얀 점만, 예, 하얀 점만 탁탁 이렇게 다 그냥 찍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더 하얀 점만 찍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은한 하얀 점.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컨스터블만의 아주 독창적인 그런 이제 기법이었다는 겁니다. 하얀색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보다 생동감 있게, 그죠? 반짝이고 생동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나뭇잎에 자그마한 붉은 점을 찍어 푸른 길을 더욱 생생하게 살리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보조색조, 그죠? 보색 관계 같은 걸 활용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푸른 녹색밖에 없지만 거기다가 배경에 붉은 점을 살짝 찍어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효과는 더 생생하게, 그죠? 그렇게 보조색조를 사용한 생동하는 자연의 변화와 움직임과도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기법적인 그런 그 독창성도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컨스터블의 그림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몇 가지 보시면 이런 그림 뭐 다 비슷비슷해. 이렇게 이것도 하얀 점들이 좀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 하늘, 아까 그 만 루이스달의 하늘, 그죠? 그게 딱 나타나죠. 하늘. 그래서 하늘, 거기 딱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직접 보고 그렸는지, 어쨌든 이게, 이 나무가, 요 나무 보시면요, 이제 이게 지금 재활용 같아요. 재활용. 딱 보시면 그 다음 그림에 또 있어. 똑같은 나무가. 뭔가 좀 재활용 같지 않아요?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이 나무 이 형태랑, 그죠? 예, 다음, 요 나무, 요 그림 또 이것도 유명합니다. 나름. 그 솔즈베리 대성당을 그린. 무지개. 네, 무지개 그래서 나름 유명한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나름 무지개도 있고 해가지고 대성당이 있고 이렇게, 그죠? 이 나무 있고. 그래서 뭐 풍경하니까요. 뭐 특별히 뭐 얘기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사상적으로 얘기할 건 없고, 그래서 풍경화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도 유명해요. 스톤헨지. 그 자기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스톤헨지가, 근데 그 당시 스톤헨지죠. 여기 사람도 이렇게 있네요, 그죠? 예, 지금은 좀 이렇게 복원을 했지만은요, 그죠? 요 당시, 그죠? 벌써 200년 전 스톤헨지, 자기 집에서 한 몇십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 여행을 해서 수채화로 이렇게 스톤헨지 그림 중에서 유명한 그림입니다. 스톤헨지, 그죠? 영국 스톤헨지. 그 다음에요, 요건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 얘가 길어지니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얀 점들이 막 찍었다는 거예요. 그거 좀 특징적이죠. 그거 좀, 그죠? 알고 보시니까, 그죠? 이 하얀 점들이 진짜 많아요. 그죠? 하얀 점, 하이라이트가, 그죠? 하얀 하이라이트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네. 원래 낭만주의가 네. 대립되는 거잖아요. 사실주의랑. 그렇죠. 이제 낭만주의 다음에 사실주의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거 시대가 낭만주의에서 낭만주의를 분류한 거지, 뭐 특별히,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낭만주의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시골 자연을 좋아하고 뭐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적 요소라고 할 뿐인 거지, 뭐 사상적 영향을 받고 낭만주의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썼을 때 분류했을 뿐인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 말대로 자기는 그냥 자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대적으로 그냥 그래서 분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요. 이거 또 이제 가끔 나오는 그림이 컨스터블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이제 영화 말씀하셨는데, 영화가 이제 바로 다 나와요. 영화 얘기가. 제가 재밌어가지고 집어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워털루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홀 계단에서 바라본 워털루 다리 개통식. 그러니까 워털루 다리가 이제 영국 런던에 템즈강에 건설된 다리입니다. 이게 런던 템즈강에 9개의 아치로 건설된, 이 아치가 지금 9개예요. 여기 9개 아치로 딱 해서 템즈강을 다 지나가는, 사실 대단한 다리를 만든 거죠. 그 당시에 템즈강도 그래도 보통입니까? 대단한 다리를 만들었는데, 제목, 왜 워털루냐, 이름이. 그러니까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나폴레옹을 이제 물리치잖아요. 그죠? 영국이. 그래서 그 승전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년 공사한 끝에 이제 완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컨스터블이 이거 한다고 하니까 다 런던 가서 보고, 컨스터블이 이제 화가니까 보고서 스케치를 해놓고 이제 그림은 나중에 완성한 거죠. 그죠? 스케치 해놓고. 뭐 보통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스케치를 밖에서 하고 집에 와서 그린 건데요. 워털루 브릿지. 근데 워털루 브릿지 하면 우리나라 이제 저희 세대는 다들 아는데, 이 영화를 왜 1840년대부터 자살 시도의 명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강다리 가자, 뭐 영도다리 가자, 이런 식으로 다리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밑에 깊은 강이니까 이제 자살할 사람들이 가서 이제 자살하게 된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의 자살이 이게 또 산업화하고 연관되죠.
산업화하고 이때 영국이 이제 산업화가 확 진행되는 때 아니겠어요? 막 그죠?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에 1940년에 한참 막 산업화해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증기기관차, 철도가 다 놓여지고 막 이렇게 되는 시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도시로 모이고 도시에서는 다양한 그 빈민부터 해서 불행해진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하게 할 때 워털루 브릿지 그러니까 워터루 브릿지 간다 이러면 자살하러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 뭐 우리 뭐 영도다리에서 빠져 죽자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부산 하면 영도다리, 한강에서는 서울에서 한강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1840년 이후고 조금 이렇게 지나면 저 당시에 가장 번화한 도시가 빈인데 저기에 정신병원이 수도 없이 생겨요. 그죠, 빈에도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때는 그냥 정신과로 시작을 뭐 치과로 시작했다가도 정신과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그 살기가 저 당시부터 굉장히 힘들지. 그러니까 삶이 확 바뀐 거죠. 그 삶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계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전에는 자기가 일하고 뭘 만들더라도 내가 만들고 싶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만들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장에서 딱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게 미치는 거죠. 작업 강도도 굉장히 세죠. 자, 그래서 뭐 당연히 그 도시에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매춘부의 자살을 다룬 시까지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아는 게 국내 상영된 영화 애수라 그래서요. 비비안 리가 주연한 애수의 원제목이 워터루 브릿지입니다. 이거 아세요? 애수? 그래서 워터루 브릿지 비비안 리 나온 영화 이 영화 다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 아닌가? 제목을 아는 것만은 그런가? 보셨죠? 아시나요? 이게 TV에서도 몇 번 해가지고 저도 보는데 TV로 뭐 저도 영화관 가서 보는 거 아니고. 어쨌든 비비안 리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그 워털루 브릿지예요. 원래 제목이 우리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애수로 번역해가지고 됐는데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같은 TV에서 많이 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토요 명화 이런 거 했잖아요. 주말의 명화 뭐 해서 영화를 밤에. 틀어줬거든요. 그러면 싸우는 거죠. 누나랑 저랑 싸워요. 뭘 보냐? 하고 누나는 봐야 되니까. 누나 이거 본다 그러고 우린 다른 거 본다. 그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TV도 상영을 몇 번 했을 거예요. 이거 이제 그런 옛날 아주 비비안 리 나오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런 거다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저는 우연히 뭐 TV에서 봐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TV에서 대중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게 뭐 그 전형적인 처음 만나는 이제 이 비비안 리가 무용수인데 발레리나인데 워터루 브리지를 이렇게 건너가다가 뭐 물건을 떨어뜨려가지고, 근데 이제 영국군 장교가 이게 도와줘가지고 처음에 이제 만나는 그 운명적인 낭만적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죠? 전형적으로 이렇게 우연히 물건 떨어진 거 주워주다가 하지만 운명적인 만남, 그죠? 만남을 하고. 근데 나중에 알려진 게 그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멜로예요, 멜로. 여기. 이 멜로라는 게, 사실 멜로도 공식이 있어요. 멜로라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멜로라는 건 그리스부터 나왔던, 그러니까 멜로디가 있는 드라마. 그러니까 이제 연극인데 이제 노래를 부르고 멜로디가 연주하는 그걸 이제 멜로 드라마라고 한 겁니다. 멜로 드라마. 그리스의 원래 어원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제 멜로라 그러면 이제 슬프고 왜 눈물 짜내는, 그죠? 눈물 좀 짜는 그런 영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공식이 있어요. 이게 멜로는 이게 서로 만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엇갈려서 이제 이게 이렇게 뭔가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엇갈려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랬구나 뭐 이런, 그죠? 또 운명적 엇갈림이죠. 그죠? 다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은 멜로인 거죠. 사람들의 눈물을 짜는 뭐 그런 시대, 이제 7, 80년대. 그러니까 결국 둘이 이제 서로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하고 했지만 이제 만나지 못하고 엇갈리는데, 또 엇갈리는 것도 우연에 의해서, 그죠?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쟁 중이니까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제 전사한 거로 나왔는데, 이제 사실은 전사한 게 아닌 이제 포로로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전사한 거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성은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매춘부 비슷한 그 매춘부가 됩니다. 매춘부적은 그런 거로 하루하루 먹고 이제 실망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살아 돌아온 거예요. 전쟁 끝나고 살아 돌아와가지고 그걸 알고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남자한테 사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처음 만났던 그 워털루 브리지를 건너가다가 이게 오는 트럭에 뛰어들어서 이제 자살하는 뭐 그런.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런 영화로 보지만 사실 이게 이 영국 사람들한테는 다 이게 있다는 거죠. 워터루 브리지가 자살의 명소고, 그죠? 그러니까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그거 뭐 매춘부 뭐 나오고 뭐 이런,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다리가 되겠습니다. 워터루 브리지요.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이제 트럭에 차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로 영화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터루 브리지는 이제 그림이 또 나와요. 이게 이 터너가 그린 그림에도요, 여기 또 나와요. 여기 이게 여기 또 워터루 브리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영국 의회에서 화재가 나거든요. 커다란 상하원 의사당에 화재가 나가지고 완전히 불타고, 그래서 이제 새로 지은 게 지금 있는 의사당이에요. 이때 완전히 불타가지고 엄청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두 번 그리는데요. 이 터너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웨스트민스터 다리라는 또 그런 다리고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저 상하원이 엄청 불타는. 근데 실제 광경은 아니죠. 이것도 좀 낭만적으로, 그죠? 과장하고 그 불꽃을 과장해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탄 첫 번째 그림, 또 비슷한 그림을 이번에는 워털루 브리지가 나오는 저 뒤쪽에 이제 불타는 이런 그림을 딱 그렸습니다. 그래서 워털루 다리가 이렇게 어쨌든 영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주 나름 의미가 있는 그 부산의 영도 다리처럼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다리겠습니다. 자, 그래. 화가들을 엄청 많이 그려, 모네도 그리고 막. 그죠? 그만큼 사실 그렇죠. 그 당시 아니 200년 전에 진짜 한강보단 작지만 그래도 그것도 다리를 건설한다는 게 차가 지났다는 정도의 다리를, 그러니까 차나 마차가 지날 정도의 다리를 건설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죠. 그래서 그래서 하긴 영국이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또 다리는 이게 힘들잖아요. 이거보다는 이제 땅으로 뚫어가지고, 그죠? 템즈 밑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 그때도 또 사람이 엄청 몰려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템즈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사실 우리나라 서울도 그 다리 연결에 의해서 우리 서울이 발전하고 땅값이 오르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뭐 제1한강교, 2한강교, 제3한강교 그런 노래도 나오잖아요. 제3한강교 뭐 이런, 누굽니까? 그 혜은이 노래, 그죠? 그 다음에 제3환경이 계속 다리들이 건설됨에 따라서 그 도시가 발전하는, 사실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요,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요, 이렇게 이때 1834년에 상하원 의사당이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불이 나가지고 다 이제 불이 타고, 이거는 그냥 단순, 누가 일부러 태운 게 아니라 그런 사고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의사당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을 거냐? 어떻게 짓냐면, 당연히 저걸 받겠죠. 공모를 하겠죠. 공모해서 각자 한번 디자인을 내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그 당시가 낭만주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주의가 이렇게 유행하던 시대였고, 그래서 그 낭만주의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고라 그랬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는, 그죠?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중세풍이 유행했다 그랬습니다. 중세, 기사도 이야기라든지 낭만적인 이야기들이 유행하면서, 그래서 고딕 양식으로 새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 시대인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의사당 건물은 이거는 오히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파일이에요. 그래서 의사당 건물은 오히려 중세 고딕 성당처럼 지어졌어요. 중세 고딕 성당처럼. 자, 그래서요. 지난번에 여기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어디 갔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요 당시에는 이 낭만주의, 스코틀랜드 작가 얘기지만 나왔잖아요. 스코틀랜드 작가인데 낭만주의 작가고, 요때 죽어서 이 사람이 기념 추모비를 이렇게 중세 고딕 성당처럼 지었다. 그죠? 그 당시 요때 1944년 요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의사당이 불타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 시기가 요때였잖아요. 1935년, 34년. 그래서 이건 앞에 나오는구나. 앞에, 그죠? 여기
그 중세 숭상주의, 낭만주의, 회고 복고주의 성격은 중세 숭상주의로 나타난다. 그래서 요때 건축의 복고, 19세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요 앞에 지은 건축들은 오히려 신고전주의라고 들었습니다. 고전주의, 그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고전주의, 그 기둥들 막 나오는 그런 건축이었는데 고전주의 다음에 이 낭만주의가 유행하는 바람에 또 요때 지은 건물들은 다 이게 이 고딕 양식, 중세 고딕 양식이에요. 중세 고딕 양식. 그 영국 국회의사당, 그죠? 영국 국회의사당 지금 요렇게, 그죠? 그 회사당. 요렇고 요 당시 지어졌던 또 많은 요거 이어서 많이 지어진 건물이 영국보다는 인도에 많아요. 왜냐면 인도가 식민지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인도의 그 유명한 뭐 bombe이 뭡니까 그 기차역 같은 거, 우리나라 서울역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bombe이 기차역 같은 거 보면 다 이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인도의 또 그 시절 영국이 지배하던 시절이 낭만주의 시대였고 요거랑 비슷한 시기에 막 지었기 때문에 인도에도 요 고딕 양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예술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세에 대한 중세 과거는 중세는 그 따지지 않던, 그죠? 따지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살아가던 시대를 동경하는 그 낭만주의가 이때 유행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스터블 얘기 끝났고요. 다음 우리 이제 윌리엄 터너로도 가시겠습니다. 터너. 거기 나오죠, 터너. 그래서 터너는 그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기 조사를 해보면은, 영국 작가잖아요. 영국 작가인데, 영국 화가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그러면 뭐 많겠지만은 이 터너를 제일 많이 꼽습니다. 터너를.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터너, 윌리엄 터너. 그래서 아이돌처럼 했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자화상도 조금 약간 그죠? 약간 이거는 전형적인 그런 그전하고는 달라요. 이제 그림이 좀 달라집니다. 좀 그죠?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영국의 낭만주의 화가로 보는데 어쨌든 초기부터 아주 천재성을 인정받아가지고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풍경화를 격상시킨, 그러니까 단순 있는 그대로 그리는 풍경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 정신적 심오성을 담은,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낭만주의 핵심은 그 영혼의 울림이에요. 영혼만의 고유한 느낌과 울림, 뭐 영혼에서 치솟는 어떤 그 열정 같은 거, 그거를 이제 묘사한, 즉 인간의 정신적 심오성을 묘사한 풍경을 통해서, 그래서 격상시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적 심오성을 주로 표현했다, 풍경을 통해서. 그래서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화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요. 그래서 세인트 폴 대성당에 묻힙니다. 그죠? 여기 묻히는 건 아무나 묻히는 게 아니죠, 그죠? 어쨌든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화가가 되겠습니다. 윌리엄 터너. 자,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윌리엄 터너 밑에 169페이지 아래쪽에 추상으로의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낭만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터너는, 컨스터블은 그냥 낭만주의 사상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자연 있는 대로 그린 사람이고, 터너는 추상으로의 전환. 터너도 컨스터블과 마찬가지로 세부 묘사를 위주로 한 부드러운 분위기의 감각적 풍경화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요. 또한 컨스터블처럼 그도 후기에는 보다 급진적인 방법들을 실험한 매우 독창적인 작품들을 생산해 후세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터너는. 그러나 두 화가의 그림은 스타일에서 매우 차이가 나는데, 터너는 불이나 폭풍우 같은 드라마틱한 주제를 좋아했다. 즉 터너는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러니까 이게 낭만주의 용어로 말하면은 프리미티브하다는 거예요. 원초적, 프리미티브, 그죠? 프리미티브라는 게 더 이상 쪼갤 수 없이, 그죠? 더 이상 뭐 설명할 수 없이 그 자체로 가지게 되는 우리 영혼의 울림, 영혼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 자체로. 그래서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즉 프리미티브한, 원초적인 또는 뭐 야생적인, 그죠? 그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그렸는데, 그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그 자연 속에 담긴 그 정신성을 그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초기 후기를 비교해 보시면요, 어디 갔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이죠. 똑같은 걸 그렸는데 여기 이제 터너 초기 작품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초기 똑같은 노햄에 있는 노햄 캐슬을 이렇게, 그죠? 여기 뭐 그 물가에서 소들이 이렇게 뭐 물을 마시고 있고, 여기 초기 풍경화인데요. 초기 풍경화 이렇게 그렸죠. 근데 이게 이제 후기에 가면은 똑같은데 이렇게 돼 버려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터너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인데 똑같은 노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거의 뭐 완전 추상화처럼, 그죠? 노햄성 일출을 그렸는데, 그죠? 이거 이렇게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반 풍경화처럼 그렸는데, 그죠? 나중에는 완전히 요렇게, 예? 어떤 이 속에 어떤 정신적인 걸 뭐 잡으려 했다 이거예요. 낭만성. 그죠? 딱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요, 이제 터너 계속 보시겠습니다. 169페이지면 아래 문단. 런던의 가난한 이발사들로 태어난 터너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는 다니지 않고 아버지 이발소에서 손님들의 초상을 그렸다고 한다. 이발하라고 이제 앉아있으면 앞에서 초상을 그리면은 야, 잘 그렸네, 돈 주고 이러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12살에 수채화 한 점을 팔았고 15살에는 왕립 아카데미의 그림을 전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인정을 받고 젊을 때 성공을 합니다. 그의 조용하고 친근한 시골 풍경화는 곧 대중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었고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 대륙을 여행한 직후 야생적인 자연의 모습에 마음이 이끌린 그는 꼭 자연의 모습뿐만 아니라 유럽을 여행한 다음에 낭만주의 사상 같은 걸 접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말해서 낭만주의 그림, 낭만주의 사상 같은 걸 새로 접하면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풍경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은 보는 이에게 170페이지요. 보는 이에게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으로서 이 외경심, 이것도 낭만주의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과학적 관점에서는 자연, 그러니까 대자연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냥 자연이라는 그죠? 자연은 이거는 그냥 분석하고 이해하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따져서 분석하면 되는 건데 낭만주의 입장에서는 대자연 앞에서 우리는 와, 대자연의 위대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그죠? 대자연 또는 그 신,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영원히 자연스럽게 어떤 존경심, 그죠? 어떤 그 외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연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낭만주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대자연에 대한 그 외경심이라는 게요. 이게 낭만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으로서 조용한 시골 풍경 대신 알프스 산맥의 봉우리나 불타는 석양, 자연에 도전하는 인간의 투쟁 장면 등을 담은 것이다. 근데 그 자연 속에서 또 인간의 어떤 의지 또 나타냈다는 것이 또 낭만주의적이고 한편으로는. 자, 그래서 터너의 스타일은 감성에 호소하는 색채, 그죠? 소묘가 아니라, 그죠? 소묘가 아니라 색채에 전하게 되면서 점차 추상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추상적으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색채화가였던 터너는 갈색이나 다망색 애벌칠 대신 하얀색 바탕을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인 완성작을 보다 환하게 보이게 한 최초의 화가이다. 그는 어두운 색은 하얀색과 섞어서 보다 밝게 만들고 노란색 같은 밝은 색깔은 광도를 높이기 위해 희석하지 않고 사용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터너의 그림 속에는 태양을 갖다 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마 직접 보면은 그 훨씬 더 다른 그림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두운 게 많이 없어졌죠. 훨씬 더, 그죠? 저런 거 봐도 훨씬 좀 하얗고, 그죠? 좀 밝잖아요. 좀 밝은 색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표작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 위에 있는 작품이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작품 보시면요. 터너, 비, 증기, 그리고 속도감, 뭐 위대한 서부행 철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철도 노선 이름입니다. 노선 이름. 근데 이걸 이렇게 어거지로 번역을 해가지고 위대한 뭐 이렇게 됐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그 당시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웨이라는 그 당시 그냥 노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 회사가 민간 철도 노선 하나 깔고 그 철도 노선의 이름입니다. 이거 제목을 보면은 야, 위대한 뭐 서부로 달려가는 철도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철도 노선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레인, 스팀, 스피드라는 그런 제목을 붙인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번역한 사람이 이런 걸 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조그만 글씨 보시면요, 그래서 반짝이는 빛과 부연 대기 속의 증기기관차를 그린 이 작품은 주제를 직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암시하는 데 그치는 터너의 후기 작품으로 추상화에 가까운 양식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터너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 다른 그 책에도 많이 나와요. 그 근대화를 얘기할 때. 야, 근대화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엄청난 속도와, 그죠?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용할 때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밑에 보시면요, 비, 증기, 속도감, 위대한 서부행 철도는 보는 이에게 기관차의 속도감을 전달하고자 세부 묘사를 제안한 전형적인 후기화의 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세부 묘사를 다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쏠리잖아요. 쏠리니까 그 느낌, 그러니까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느낌은 그 속도감인데 일단은, 그죠? 스피드, 그죠? 비와 증기와 거기에 어울린 어떤 스피드를 전달하고 싶은데 세부 묘사를 하면 이제 그런 거에 사람들이 이제 그 주의력이 흩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제안해서 다 추상해버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얘기 건체 속도감을 전달하고 저것은 세부 묘사를 제한한 전형적인 후기화의 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세부 묘사를 근데 세부 묘사를 제한했지 세부 묘사를 완전히 없애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불과 20년 전에 발명된 증기기관차의 모습을 담은 최초의 그림이다. 증기기관차가 최초로 운행한 게 1825년이거든요. 1825년. 그래서 얼마 안 돼. 이거 지금 1844년이니까요. 얼마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얼마 안 됐지만 영국에서는 정말 급속하게 뭐 우리나라 거의 뭡니까 핸드폰 보급되는 그 속도만큼 진짜 다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뭐 5년 10년 만에 여러 막 철도 회사들이 막 생기고 이곳저곳에 막 철도 노선을 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선은 좀 이따 나오시겠지만 런던에서 서부 쪽으로 만들어진 그런 노선이에요. 런던에서 출발해가지고 런던 출발해서 영국 서부로 쭉 가는 그런 노선, 철도 노선을 그린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예. 철도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엄청 많죠. 예. 이걸 투자율로 그죠? 예, 그죠? 예. 온갖 그걸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투자하고 돈 대고 그 수익이 없고. 그게 영국 자본주의 발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 작품 속에서 터너는 푸른색과 금색 물감을 사용해 어슴푸레한 대기, 안개, 속도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터너는 폭풍 몰아치는 열차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10분 동안 있었다고 한다. 근데 이거는 양반입니다. 좀 이따 보시면 더 끔찍한 일이 보입니다. 좀 이따 보세요. 자, 비평가들은 이 그림이 현실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조소를 퍼부었다. 선스터블은 터너의 작품을 비판하며 그는 엷은 증기를 그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너무나 더덥고 공허한 짓이라고 말했다. 근데 사실은 근데 그거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요, 읽으신 김에 마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추상화에 가까운 작품을 그리게 된 노년기의 터너는, 그죠? 점점 추상화적으로 갔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붙여 대중들이 그의 작품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자꾸 제목을 좀 붙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미완성작으로 간주되었고, 그림들 간에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뭐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자, 171페이지 맨 위에요. 어떤 비평가는 터너는 시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난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터너는 추상화가라고 자처하진 않았지만 뭐 사실 추상화라고도 보기도 좀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의 사후에 발견된 작품들을 보면 단지 빛나는 색채의 소용돌이 많이 그려져 있을 뿐 어떤 주제를 그렸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주제란 말도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주제. 그러니까 추상화의 발전 단계가 결국엔 나중에는 주제 자체가 추상화되거든요. 주제 자체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추상이란 말이 앱스트랙션 아니에요? 뺀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제 자체가 빠지는 이제 그런 이제 추상화하는 얘기가 아마 다다음 시간에 좀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요. 추상화. 그러니까 이제 턴업부터 시작된 거죠, 나름. 그죠? 주제를 사실 거의 주제 자체가 추상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색채 역할을 재평가한 그의 작품은 후대의 미술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터너는 회화 매체를 표현할 수 있는 극단을 실험한 화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들은 그림 자체가 주제다. 그러니까 주제가 추상화돼서 그러니까 그림 자체, 그죠? 색채의 소용돌이, 그것도 전달되는 감정 자체가 그냥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바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추상됐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이제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림의 의미를 추상했다는 점에서 모더니즘 회화의 하나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20세기 모더니즘, 그러니까 추상화, 그죠? 그래서 말년의 터너는 아는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이름을 바꾸는 등의 은둔 생활을 했다. 그는 아무리 비싼 값을 준다 해도 자신이 걸작이라 생각한 작품은 팔지 않았으며 오직 이루자기를 생각한 작품만 팔았다. 그래서 그의 유언은 문을 열어라. 석양을 바라보고 죽고 싶다. 그래서 약간 말년에 좀 괴짜처럼 살았지만은요. 어쨌든 또 그런 면에서 또 죽은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화가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요 그림 정도 보시고 마무리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 그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추상화가 아니에요. 완전 추상화가 아니라 그냥 그 세부적인 묘사를 추상한 게 아니라 제한했어요. 제한했기 때문에 나름 세부 묘사가 있어요. 나름 세부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 게 또 이 비평가들이 또 할 일이죠. 또 재밌는 일이 생긴 거죠. 떠너 그림 뜯어보는 게. 자,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요. 그림의 장소도 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터너가 그 런던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터너도 이 런던 그 근교에
쉽게 말하면 런던의 위성 도시. 런던의 위성 도시쯤에 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부천 이렇게 되나 그쯤 부천 성남 그쯤 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의 장소는 이 메이든헤드라는 요 도시 이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천 성남 그런 도시로 가는 그런 다리. 그래서 이것도 템즈강의 철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단하죠. 이 당시 영국은 200년 전에 벌써 템즈강에 그죠? 워털루 브리지 철교 건설하고 옆에도 다리 또 보이잖아요. 그죠? 다리. 이건 워털루 브리지가 아니라 이거는 또 메이든헤드 브리지라고 그럽니다. 또 다리가 여러 개인 거죠, 벌써. 그죠? 그래서 이거는 대영 제국 최고의 공학자 브루넬이 설계했습니다. 브루넬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설문조사 하면은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중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1번 이순신, 2번 세종대왕 나오듯이, 그죠? 여기는 1번 처칠, 2번 브루넬 나옵니다. 그 정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브루넬이. 영국에서는. 그래서 엄청난 것들을 다 설계했어요, 브루넬. 그래서 이 철교도 이 브루넬이 설계한. 그래서 시선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열차가 달려오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런던을 바라보는 그림이다. 즉, 그러니까 기관차는 런던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부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레이트 웨스턴. 그러니까 저쪽이 런던이고, 그죠? 저 강 건너가 런던이고, 런던에서 출발해서 이게 지금 템즈강이고, 템즈강을 건너서 이쪽 서쪽으로 쭉 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세부사항이 완전히 수정된 게 아니라 세부사항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보시면 희미하지만은요, 특히 나와 있는 건 더 희미하죠, 책에는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뭔가 배도 있어요, 그죠? 조금 배를 타는 사람, 조금 이쪽에 다리도 있고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그죠? 그죠?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강변 아래에. 그죠? 대충 보이세요? 그죠? 대충? 그죠? 그죠? 이게 기차를 보고 손 흔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요즘엔 이런 일 없지만 옛날에는 기차 한 대 지나가면 그냥 모르는 사람, 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때는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기차가 지나가면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면은 이 밑에서, 이 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놀던 사람들이 기차 보고 와! 막 흔들고 이런 이제 그런 게 보입니다. 그죠?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또 이번엔 오른쪽 보시면요. 오른쪽에 여기 밭을 갈고 있는 농부가 있어요. 일하는 농부 보이세요, 거기? 그죠? 그 그림은 잘 안 보이죠? 그 그림은, 그죠? 여기는 잘 안 보이죠? 이건 워낙, 그죠? 좀 있긴 있다, 옆에. 그죠? 점점, 그죠? 동물 2마리하고, 그죠? 그죠? 여기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쪽에 사람들도 있네. 이쪽이 어디요? 이거 어쨌든 요 끝에, 그죠? 여기 요렇게 농부가 이렇게 그죠? 소가 이렇게 소 2마리 정도 끄는, 그래서 일하고 있고, 여기 밭인 것 같고, 어디에, 요 그림 어디에요? 굴뚝 지나가지고 그쪽으로 살아. 여기요? 굴뚝 위쪽. 위쪽이에요? 사람이 타 있던가? 요쪽으로 사람들 쪽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고. 네. 그게 사람이 아니라 그게 증기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한마디로 떡밥을 던진 건데, 그러니까 뒤에 미술 평론가들이 이제 이걸 하나하나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일하는 농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증기를 먼저 보실까요? 증기, 요렇게. 여기 증기가 한번 삼아두가 3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그죠? 이 굴뚝에서 기관차가 내뿜은 증기가 한 3번 정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그죠? 대충.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그죠? 여기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떡밥을 던져놓고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여기 기차 탄 거 보이죠,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게 사람들 타고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뚜껑이 없어. 뚜껑이 없어, 지금 이거 무슨 놀이동산도 아니고. 지금, 그죠? 아까 이거 보셨고요. 그죠? 이거 큰 그림 재밌어요. 이거 큰 그림 보면은 이게 지금 지붕 없는 3등계 기차 생겼잖아요. 이게 지붕이 없어, 기차인데. 지붕이 없어. 지붕이 앉아있잖아요. 그죠? 여기 바퀴가 이렇게 저기 있고, 그죠? 지붕 없이 앉아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문제가 돼가지고 지붕에 금방 이제 또 달았다 그래요. 금방. 이게 안 되겠다 해야 돼, 지붕은. 왜냐면 워낙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붕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실제 처음에 증기
기관차 그 처음 나온 모델 보면 지붕 같은 거 없습니다. 기차에, 처음 기차에. 그죠? 뚜껑 없이 그냥 기차만 가잖아요. 그죠? 뚜껑이 없었는데, 이제 의자 놓고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 올 때 다 이게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 좀 나타납니다.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요. 자, 황당하죠, 어쨌든.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게 그 뚜껑이 없는 기차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 이게 이제 현대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런던에서, 지금 런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런던에서, 그죠? 이 다리를 건너서 나오는, 즉, 런던에서 집 바깥으로 뭐 성남이나 뭐 일산이나 이런 데로 퇴근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또 이제 3등 객차로서 이제 지붕이 없는 싸구려 제일 싼 일반 객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로 추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이 증기 기관, 엔진은 뚜껑이 없어요. 엔진도. 지금 엔진도 뚜껑이 없어가지고 여기, 그죠? 앞쪽에 증기 엔진도 그냥 뿔겋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옆에서 이렇게 퍼 넣고 있고, 그죠? 이것도 잘 안 보이지만요.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뭐 특별히 뚜껑 없이 그냥 다 열어놓고 다니는 거 열어놓고 그 당시에는. 뭐 처음엔 그랬죠. 속은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최고 속도는 시속 95km 정도인데 근데 최고 속도로 달리지는 못하고요. 달리면 다리가 무너지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오늘날에도 자동차 생각하시면은 한 최고 속도가 있으면 절반? 그죠? 이 당시도 보통 절반, 한 40에서 50 정도 달렸다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빨라야 한 60, 뭐 그 이상은 낼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최고 속도일 뿐이고, 그렇게 뭐 낼 일은 없죠. 이건 뭐 계속 증기 떼가지고 달릴 일은 없으니까 한 4, 50에서 정도, 한 절반 정도, 그렇게 쭉 달려가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떡밥이 이건데요. 여기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앞에. 이게 황당한 게, 이게 기차가 좀 달려오고 있는데, 이 앞쪽에 여기 토끼를 그려요, 토끼가. 토끼가 이거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리고 있는 토끼를 여겨집니다, 토끼가. 여기 그림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요. 기관차 앞에서 이 토끼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좀 보이죠? 그 산토끼 같은 게 달리고 있는 게 토끼로. 그래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디 갔지? 아까 머그키를 그렸네. 그러니까 처음 이 그림은 잘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떡밥을 던져놓고서 사람들이 다 이제 찾아보고서 야 이거 토끼도 있네 여기, 그죠? 해가지고 수묵 그림처럼. 그래서 토끼가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그래서 요게 이 낭만,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뭐 평론가들이 해석할 때는 이거는 뭔가 스피드, 그죠? 그 어떤 근대화, 현대화의 과정을 묘사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낭만주의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어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뭘 따지고 이성적으로 발전하는 게 좋지만은 않다. 이게 우리한테 모든 그 갈등과 그 나쁜 것들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보는 기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터너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토끼가 막 앞서 달려가는데 결국엔 이제 기관차에 치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토끼가 이제 늦진 않은데 그 당시 기관차 속도보다 늦진 않아요. 늦진 않은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뭔가 우리는 이런 기차가 다 우리 자연이나 이런 걸 다 깔아뭉개고 이 현대화가 그죠? 진행되는 뭐 그런 과정, 스피드 있는 그런 거를 묘사한 거 아니냐 해서 어쨌든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이 이렇게 단순한 추상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더 후기로 가면 진짜 완전 추상화가 됩니다. 거의,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밝잖아요. 아예 그 바탕이 하얀색이어서 엄청 밝게 표현된 이런 추상화처럼 변해가지만은요. 요 그림은 손은 그대로 있는 거. 손은 있는 거죠, 그죠? 손은 나름 그래도 손은 하나 이렇게 좀 그린 거죠, 그죠? 그래서 형체를.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볼 만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그림이 워낙 유명한 그림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러저러한 재미들이 있다는, 자, 요 정도 얘기 오늘 하시겠고요. 다음 시간에 터너 그림 몇 개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 낭만주의로 가시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